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여러분 2배속으로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건물주 하겠습니다. 모네투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용돈 관련 에피소드 나이사 771회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7살, 4살 된 아이들에게 생활 습관을 잡아주고자 몇 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스티커 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용돈과 연결되어지는 점이 있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10개를 모으면 5,000원으로 약국용 장난감 사는 금액임을 설명. 스티커 10개를 5번 더 모아서 50개가 되면 마트에서 장난감을 살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체벌보다는 스티커 주기가 편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인데 용돈 에피소드를 듣고 이걸 계속해도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용돈을 주는 것에 가족 공동의 일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해놓은 항목들은 식사 시간 지키기, 자기 방 정리하기, 인사 잘하기 등등 그냥 본인이 지켜야 할 일들이어서 지금처럼 스티커 주기를 계속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 이렇게 진행하다가 1, 2년 후 용돈을 줄 때 그때 항목들만 업데이트를 하면 될지 궁금하네요. 덧붙이자면 스티커 주기로 생활 습관 지키기보다는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없어져서 그게 제일 좋았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고 궁금한 질문이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수 생활 습관이 특별히 좋아진 건 없는데 애가 지가 스티커를 못 모았으니까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진 않는다. 아이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좋은데? 제가 종종 그러하듯이 거꾸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티커 주기로 생활 습관 지키고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없어져서 그게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스티커 규칙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지면 애들이 그 스티커를 얻어가지고 장난감 사기를 포기하고 조르는 쪽으로 갑니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적당한 난이도를 하고 있다. 1번. 예. 자, 그 1, 2년 후에 용돈 줄 때 항목을 업데이트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되고요. 1, 2년까지 그렇게 안 묵히시고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자주 아닙니까? 애가 헷갈릴 것 같은데. 적응할 만하고.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못 견뎌요. 아니면 너무 쉽게 얻거나 너무 못 얻어요. 이러면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게임의 룰을 너무 자주 바꾸면 아니 JYP 이거는 연봉 협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A 1년에 한 번 하자는 입장에서는 얘기예요, 지금? A 입장에서는 스티커 쌓이는 속도를 딱 보고 야 내가 이런 식이면 한 달만 열심히 하면은 마트 가서 장난감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2주일 있다가 엄마가 규칙을 바꿔. 그래서 스티커를 못 받게 돼. 그러면은 막 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한 달을 모으면 하기로 했는데 2주 열심히 했는데 야 한 달 갖고 안 되겠어 4주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그건 배신이죠. 배신이고 그거는 그게 적절한 그렇게 타이밍은 한 번은 그럼요. 정한 규칙이 한 번은 가게 하는 게 물론 이제 중간에 바꾸는 건 안 되고. 중간에 바꾸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좋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매월 1일 날 또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라고 정하면은 그때 돼서 바뀌는 거는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기간에 대해서 하실 거는 없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뭐냐면 어떤 규칙을 넣고 어떤 규칙을 뺄까? 그죠? 이게 바뀔 텐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스티커는 행동 치료, 뭐 행동 심리학 관점에서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원하는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줘요. 그래서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보상을 뜨문뜨문 줘야 돼. 뜨문뜨문 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매번 주던 거를 자, 그럼 이제 2번에 한 번 할 때 줄게. 이렇게 하고 2번에 한 번이 4번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이제 갑자기 그냥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엄마 아빠가 주고 싶을 때 줄게. 이렇게 해서도 이 행동이 유지되면 뺄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옷을 건다. 그럼 걸 때마다 매일 옷걸이 정리돼 있으면 토큰을 줬는데 이게 아주 잘 되는 것 같으면 야 그럼 이제 이틀 잘 되면 하나씩 주자. 이게 일주일 이렇게 이제 늘어나요. 나 같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매일 하나씩 줬는데 옷 잘 거네. 이제부터는 3일 잘 걸어야 하나 줄게 그러면
아니 안 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JYP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 이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 놓치는 게 있는데 네. 부모 자녀 간의 본질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감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우리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바꾸고 대신 새로운 걸 좀 이게 잘 되면 새로운 규칙을 넣어서 이걸 계속 스티커를 줄게 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유대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계약적인 관계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제가 비전문가지만 의견을 드리자면 옷을 잘 걸면은 하루에 하나씩 스티커를 줬는데 이거를 이제부터는 네가 옷을 이틀 잘 걸어야 하나 줄게라고 하는 건 반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옷을 거는 것 더하기 뭔가 물컵도 제자리에 놓으면 두 개 합쳐지면 내가 하나 줄게 해서 하루에 하나를 주는 거는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과제를 더 주면 모를까 스티커의 총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일은 더 시켜도 되는데 연봉을 깎으면 안 된다는 거지. 스티커의 총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게 그 좋은 지적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뜻은 뭐냐면 그게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애도 이게 너무 쉬워진 거야 이제. 옷을 거는 게 이제 힘들지 않아질 만큼 얘한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설득이 돼요. 이거 말고 딴 걸로 가자. 이게 되거든요. 근데 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점차 간격을 늘리고 이 비정기적으로 줘보고 그다음에 안 주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옷 거는 습관은 잘 들여진 것 같아요, 습관이. 그래서 옷은 이제 그냥 쭉 하고 옷은 스티커랑 관계없고 이제부터는 신발을 잘 정리하면 스티커를 줄게라고 했어. 그러면 JYP 같은 애들은 그때부터 옷은 집어 던지고 신발만 정리할 거란 말이지. 이런 일은 안 생기냐? 안 생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가 주는 스티커에 그 지금 개당 500원의 가치잖아요. 네, 네. 근데 개당 500원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또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엄마가 주는 스티커와 나를 이렇게 보면서 막 평가하는 엄마가 주는 500원짜리 스티커는 가치가 달라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적인 이런 토큰 이코노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약속에서 이행하는 당사자 간에 정서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냐가 이게 성공하는 거냐 실패하는 거냐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어머니들 중에서 아주 그 용의주도한 전략가나 네, 네. 엄격한 관리자 스타일은 이거를 지키는 거에만 너무 매몰돼. 그래서 이게 안 지켜지면은 막 매몰차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사감 같은 학생부 선생님처럼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태도를 보일수록 아이도 그거에 맞춰서 스티커 맞아, 안 맞아. 생기는 건 이제 안 안 하고 하는 이렇게 거지. 되겠구나. 근데 관계가 좋으면 야, 너 옷 여전히 잘 건다 야. 혹시 뿌듯해. 이 말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왜냐면 근데 한편으로 약간 억울할 거야. 옛날에는 스티커를 줬는데 이제는 칭찬만 해주네. 왠지 속은 느낌인데. 하지만 스티커의 총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태스크가 들어오니까. 네. 스티커가 계속 들어오고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 너무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연령이 아직 어리잖아요. 얘가 아직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7살, 4살인데 뭐 밥을 하겠어. 뭐. 설거지를 하겠어. 빨래를 하겠어. 그거는 연령에 맞추어서 네. 항상 부모님이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좀 주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되고 지금 잘 되고 있고 효율적인 면이 있으니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없다. 네. 다음 질문 가죠. 태클 무지하게 들어오네요. BKOK200047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죠. 짧으니까. 색깔은 맑고 점성은 진하고 코를 풀어보면 거품이 껴있는 콧물은 왜 그런 걸까요? 깜신님 알려주세요. 네. 이거 제 거네요. 네네. 콧물만 가지고는 비염인지 부비동염, 그러니까 충동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콧물을 만드는 그 성분의 수양성 비류와 점액성 비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 안에서 그 비류의 양을 가지고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비류, 그러니까 콧물의 특성이 정해져요. 자, 물 같은 콧물과 끈적끈적한 콧물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그렇죠, 쓰셨습니다. 그렇죠. 네. 수양성 콧물은 물 같은 콧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그 환절기에 막 줄줄줄줄 새는 그런 콧물도 비염 콧물이지만 끈적끈적한 콧물 또한 비염 콧물이거든요. 거꾸로
이렇게 비염 환자분들 생각하시면 막 재채기하고 코 계속 팩팩 푸는 그런 콧물들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콧물들보다 오히려 끈적끈적한 콧물들이 코 뒤에 딱 매달려 있어서 불편하다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건 수양성 비루, 그러니까 물 같은 양의 비루는 적지만 점액성 비루가 많은 비염 환자분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것 또한 비염의 소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견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런 끈적끈적한 비루는 때로는 비염으로 오인되는 축농증, 그러니까 만성 부비동염의 소견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해요. 직접 봐야 되겠죠. 근데 한 번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를 풀어서 보는 거하고요, 내시경으로 코 안을 보는 거하고 또 달라. 한 번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비염 콧물일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막 줄줄줄 새는 콧물만 비염 콧물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심플79님, 안녕하세요. 나의사 팬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잡아놨는데 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노영님께 여쭤보려고요. 일단 제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을 겪고 있고요. 정말 죽고 싶고 그런 건 아닌데 무기력하고 약간의 우울한 느낌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는 게 맞나 싶지만 친구가 가보라고 해서 예약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정말 무난하게 자랐고 어렸을 때 아무 문제도 없었고 부모님과도 잘 지내서 상담 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안 좋았던 일이 있었나 계속 생각해 봤는데 딱 떠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시네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질문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네. 처음에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생각돼서 정신과를 가려고 하신 분은 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이벤트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울증에 이제 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울증은 반드시 어떤 트라우마나 어릴 때 상처가 있어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감기는 뭐 그냥 생기기도 하잖아요. 예, 특별한 내가 어떤 꼭 이불 발로 차고 자야만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닌 것처럼. 이거는 그 생물학적으로 즉 몸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왜 난 아무런 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라는 것도 이제 약간은 편견이니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난 무슨 얘기를 하면 되느냐? 당연히 지금 내가 뭐가 제일 불편한지부터 얘기하시면 돼요. 네. 뭐 그 의욕이 뭐 무기력하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약간 의욕이 떨어져서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추진이 안 되는지, 아니면 사람 만나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하기가 싫은지, 잠을 잘 잤었는데 잠이 잘 안 오는지, 먹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 게 좀 싫은지, 이렇게 내 일상이나 내 행동이나 심정이나 이 취미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게 우울증인지 뭔지에 대한 진단도 좀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어떤 경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정신과 의사가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한 더 심층적인 면담이나 아니면 어떤 뭐 심리 검사나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네. 그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이제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묻기도 많이 묻죠. 잘 들어야 잘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좋은 질문을 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본인이 요즘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그냥 다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증상과 관련이 있는 건지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건지 구분하면서 들으면서 이게 우울증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꼰대 같은 상사가 괴롭힌다거나 뭐 마음에 안 드는 후배 때문에 아주 열받는다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여가지고도 우울증 사실은, 증상이 약간 올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면 뭐 이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큰 그 트라우마도 얘기하지만 그걸 이제 라지 T라고 표현을 하고 스몰 T라는 용어도 써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트라우마가 반복이 쭉 돼서 생기는 어떤 상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런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오는 조그만 트라우마들 분명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한 가지 사실 얘기를 할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라고 왔는데 상담을 해보다 보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벤트가 아니고 이벤트에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처음 가시는 부분들이 그걸 딱 답을 찾아가지고 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러실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갈 때 내가 뭔가 불편한데 아마도 원인이 이건 것 같아.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들 뭐가 있었지? 뭐 이런 걸 궁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불편한지를 네, 먼저 그것부터가 정리하고 예. 그 얘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원인은 차차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심플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예, 심플 치군이.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노의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고요. 동네방네 소문내서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